시청자 여러분, 삼성전자 수원공장 옆에 있는 데가 영통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수원시예요. 거기에 보니까 한 아파트의 경우에요. 매매가는 1억 9천인데도 잘 안 팔리는데 전세 가격은 그거보다 높은 2억에 전세가 거래된다. 이런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전세가는 매일 오르고 이 매매 가격은 침체되는 이런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사실 주택 시장만 봐서는 안 되고 세계 경제를 구조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임영록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이제 방학이 다 돼가니까 이제 교수님도 슬슬 이제 개강 준비도 하시고 좀 바빠지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시고, 방학 중에 저희 프로에도 한두 번 더 나와 주셨는데 오늘 부동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견 저희가 볼 때 사실 이 글로벌 경제 위기 2008년도 하반기에 발생했던 글로벌 경제 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부터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경제 위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화랑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기존 주택 판매 이게 계속 늘고 있는데 난데없는 우리나라 부동산만 왜 이렇게 안 좋은 겁니까? 이게 참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우리 당장 이웃의 문제고 저의 문제고 모든 국민들의 문제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이해하려면은 좀 과거로 가봐야 됩니다. 예. 이제 과거부터 잠깐 시작을 할게요. 네. 일단 알다시피 미국에서 2000년 이후에 부동산 거품이 서서히 시작된 거를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죠. 네. 저금리로요. 그다음에 유로존에서도 공동 신용 우산이 펼쳐졌어요. 예. 그래서 양 대륙에서 부동산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유럽에서 부동산이 좋다는 말은 꼭 홍콩이 좋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홍콩은 예. 전통적으로 영국하고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예. 유럽계 자금이 한 30%가 항상 들어가는 시장인데 네. 유럽이 좋다 보면 홍콩이 덩달아 좋아집니다. 예. 홍콩이 좋아지면 옆에 있는 싱가포르이 좋아져요. 네. 그리고 중국도 2000년부터 서부 내륙 개발이라는 새로운 내치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모락모락 일어나게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전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참여정부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참여정부라는 게 2000년대 초반부터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공적, 지리적 우위를 사유화하지 말라라는 게 시대의 명제였어요. 어려운 말이죠. 예, 어떤 말이냐면은 강남이란 곳은 예. 정부가 30년의 인프라를 투자한 곳인데 단지 그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예. 양도 차익을 전부 사유화하지 말 것이라는 게 시대의 가치관이었었어요. 참여정부 때. 네네.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게 많이 이제 막히게 되면서 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 가지 모순이 하나 있었던 게 이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세 시장이 형성됐던 거는 뭐였냐면은 모두 좋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네. 말이냐면은 우리가 70년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학교에 예. 제가 저축 통장을 만들었었습니다. 5,000원짜리. 다 그런 그렇죠. 기억이 있으실 예, 거예요. 예. 그 말은 은행에 돈은 저축하기 좋은데 대출은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항상. 그렇죠. 은행 문턱이 너무너무 그래 높았어요. 막 커미션 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인구는 계속 보너스로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베이비 부머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은 항상 모자랐어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역사로 생각해보면은 살만하면 전쟁이고 살만하면 피난 가야 되니 5천년 네. 역사 속에요. 예. 주택이 많이 남아 있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예. 역사적으로도요. 그래서 예전부터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는 했었는데 산업사회로 오게 되면서 아파트라는 게 들어서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는 비쌉니다. 예. 비싼데요. 첫 번째, 전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택지를 개발해서 부동산 업자한테 넘기면요. 예. 택지 개발비를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업자들은 개발에 예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부담 없이 전세를 끼고 전세 집을 끼고 다 분양받는 거죠. 예. 그리고 전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세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자는 내가 못 받지만은 예. 목돈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돈 가지고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하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한국에는 시드머니로 익숙해졌던 쓸수 거예요. 있고. 예. 네. 그래서 월세보다는 전세라는 게 보편화됐었죠. 예.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전세라는 거는 주택이 상승할 때만 성립하는 제도죠. 왜냐하면 예. 감가상각비, 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살려고 이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민간 공급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해요. 네. 재테크의 수단이기도 하고 투기일 수도 있으나 예. 엄밀하게 민간 공급의 역할도 하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전세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만 거의 있는 그렇습니다. 제도인데 이거는 그 시중 금리보다 이 주택 네. 가격의 상승이 더 컸기 때문에요. 클 때
그때 의미가 있는 제도잖아요. 예,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참 이거 전세제도 이거 어떻게 보면 사라져야 될 제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과도기에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예. 참여정부 때 이제 드디어 재건축을 맡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세종시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혁신도시 같은 게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2기 신도시도 균형 많이 이제 발전이다 균형 발전도 그랬었죠. 되죠. 그러면서 토지 보상비를 많이 풀게 돼요, 지방에.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안타깝게 이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시장님께서는 재개발 같은 걸 지정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아는 잠실의 재건축을 통해 갖고 5층짜리가 30몇 층이 된 걸 누구나 봤어요. 예. 그래서 기존에 살던 사람은 그 당시 서울시장이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 예, 맞습니다. 예. 실명을 제가 거론하고 예, 그래서 아니 뭐 다 아는 거죠. 예, 5층의 건물이 조합원이 살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하면 되는데 노른자 땅이라 너무너무 분양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인 거죠. 예. 모든 국민들이 그걸 다 목도했어요. 그렇죠. 아, 대치동에는 음마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올라가면 이렇게 돈이 되겠구나. 그게 10억 그런데 넘어갔었어요 그때. 지방에 많은 자금이 이제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돈 싸들고 이제 서울로 온 네, 거군요. 그리고 서울에 이제 재개발까지 지정이 되다 보니 예. 전국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하나라는 하나의 도구마가 형성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취소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 같은 걸로 토지 보상 받은 돈은 네. 사실 뭐 기업체를 만든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뭐 예금을 한다든지 네. 이러기보다는 땅으로 성공한 것 집으로 더 네. 벌어보자 이렇게 해서 재개발 아파트 쪽으로 투자가 그때 급격하게 이루어졌겠군요. 좀 더 목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실용정부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실용정부로 넘어가게 돼요. 실용정부에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생각해보면 4대강 개발이잖아요. 실용정부라는 게 MB 예. 정부. 예. 실용정부는 4대강을 개발해야 됩니다. 네. 그 말은 4대강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또다시 토지 정리비는 좀 더 지출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돈을 풀어버리게 되면 분명히 수도권은 돈이 다시 들어올 겁니다. 네. 뻔한 소리죠. 예. 그러면 엄청난 반발을 겪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수를 썼냐면 수도권은 DTI를 그대로 규제합니다. DTI. 지금 우리가 시장에 전설로 떠도르는 게 DTI가 가장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자, 여기서 정리되었던 건데요. 잠깐 짚고 네. 넘어갈게요. DTI라는 게 자기 소득 대비해서 대출 비율을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대출을 자기 소득의 한 60%나 네. 50% 이상 못 해주도록 하는 거.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직장 있는 분들은 소득이 검증이 되니까 DTI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확인이 안 되니까 돈이 있더라도 대출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도권에는 DTI로 일단 기본적으로 묶어놓습니다. 네. 그래서 한꺼번에 거품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사실이 참여정부 당시에 이제 주택 공급을 주면서 강남의 재건축을 막게 돼서 거품을 가라앉히는 전략이었거든요. 네. 그 와중에 대형 평수가 이제 걸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다 멀어요. 당장 청라만 해도 되게 멀죠. 지금 거기도 그 많이 그냥 멀어요. 또 입주가 안 돼서 좀 골치 아프죠. 일산 쪽, 파주 쪽도 예. 많이 멉니다. 그래서 동탄도 마찬가지고 광역교통망 형성이 필연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실용정부에 들어오게 되면서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줄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신도시의 상권과 이제 주거권이 형성이 안 되죠. 이제 똥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 가운데 쪽, 이기 신도시와 수도권, 이제 서울 사이 정도에 그린벨트 풀어서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이제 분양하게 돼요. 그게 옆 동네보다 훨씬 더 싸게 네. 분양하니까. 그러면 기존의 주택을 제가 사는 것보다는 예. 전세입자라면 당연히 보금자리에 분양을 하는 게 홀랐겠죠. 그러니까요. 예. 되기만 하면 좋은 거니까. 예. 근데 이기 신도시로 가자니 대중교통망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멀고. 그리고 여전히 DTI로 묶여있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사야 되는가에 대한 명분의 문제가 항상 누구나 갖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수도권은 정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자, 예. 아까 그 이기 신도시 말씀하시면서 네. 보금자리 주택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우면산 네. 예술의 전당 그 터널 넘어가면 그 보금자리 주택 몇 개 있잖아요. 네네. 야, 거기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보금자리 주택이 이렇게 싸게 공급이 네. 되면은 저 인도권 넘어서 과천이라든지 이렇게 비싸게 주고 누가 살까 네. 그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서민을 위한 주거 대책인데 전체 부동산 시장은 침체로 빠뜨리는 맞습니다. 그런 정책이었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기 신도시에서 제가 분양을 받아서 집단 대출을 해서 잔금까지 냈어요. 네. 그리고 전세를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멀고 상권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세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저축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으로 가야 되니 예.
비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후순위 대출. 그래서 하우스퍼가 예. 돼요. 그리고 LH공사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세요. 울릉도나 서울이나 건축비는 동일할 거예요. 단 지가의 차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 곧 비싸게 사서 싸게 분양해야 된다는 소리기 때문에 네. 주택공사의 부채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이러면서 기존 주택도 매매가 되지 않고 이기 신도시가 분양이 되지 않는 상태로 수도권은 이제 이렇게 묶이게 되죠. 그런데 4대강 쪽으로는 돈 계속 풀려요. 그럼 이 돈 유동성 자금이죠. 예.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으로 가겠죠. 그래서 시작합니다. 부산, 광주, 대구, 평택, 안성 등등등까지 올라왔었어요. 아, 부산 해운대 같은데. 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정권이 또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침체가 사실 보면 아주 예전부터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던 인가율적인 요소가 큽니다. 예. 게다가 외부에서 부동산 위기라고 하니 더 어려운 거고 네. 지금 그러니까 유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주택 가격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과연 전세를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명분의 문제죠. 네. 손해보는 행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최근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낮다 보니까 대출과 예금을 통한 스프레드를 가지고 수익을 벌어야 되는데 예대 마진. 예대 마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집 대출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죠. 예. 그러면 서서 이제 전세 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매매가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법칙이 있어요. 매매가의 전세가 60%를 육박하면 네. 사람들이 매매로 옮겨간다는 게 속설인데요. 60%를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전세 대출이 도입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전세 대출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금리가 싸니까요. 예. 이러면서 이제 매매가 절벽이 됩니다. 우리가 주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취득록세가 지방세죠. 그렇죠. 지방세수의 상당 네. 부분이 취득세 등록. 서울시 그래서 같은 경우 이번에 세수 43%가 문제가 취득록세예요. 됐는데. 예. 그래서 성남 예전에 분당권 아주 경기 좋았을 때는 좋은 시청사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택 거래가 절벽이 되다 보니 취득록세가 안 거치니 예. 지방 정부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겠죠. 예.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조금 달라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토지가 조금 더 국가 소유예요. 지방 정부 아니면 중앙 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중국 정부는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의 위험도를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를 노리는 세력이 많습니다. 당장 신용평가사부터 시작해서 미국 같은 나라들이 항상 중국을 주시하고 있죠. 언젠간 양털을 깎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털 아니에요? 거위의 깃털 아니에요, 요즘?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GDP 대비 저희 정부 부채를 높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렇다면 어차피 토지가 국유화돼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이걸 개발시키도록 하고 단 사용권만 주는 거죠. 개발업자한테. 그렇죠.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대신 이 개발 자금을 지방 정부가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내륙 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 지방채는 막혀 있고. 네. 이동이 한국하고 부족하니까 중국은 대출이 구조적으로 예. 이 지방 재원 네. 또 세수라는 측면에서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전혀 다른 있으니까.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여담입니다만 어제 제가 그 전력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소등하고 에어컨 네. 안 켜고 그냥 부채질하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네. 이 성남시청이 문제가 됐더군요. 이게 다 유리 네. 외관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복사열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겠죠. 찜통 더위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자체에 대해서 청사 새로 지을 때는 네. 이 유리 외벽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매년 전력 수급 문제가 될 텐데 거의 제가 사는 네. 농산구도 그렇고 거의 유리 외벽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 건축비도 많이 들지만 이 전력 대란이 계속된다면 이거 참 문제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아까 사실 그게 성남시 기준으로 보면 분당이 굉장히 좋았을 때 그렇죠. 그런 재정이 있었을 때 그 청사를 계획하고 지었을 테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네.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세난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집주인들 같은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로서는 재산세부터 많은 부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예. 하락하고 하기 때문에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에 또 하나의 숨어있는 참새 배꼽이 있는데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매우 낮았을 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엄청 올라오기 때문에 하우스버가 견딜 수가 있어요. 네. 왜? 전세를 뽑아서 제가 금리를
안 내도 되니까요. 아, 그런 또 면이 하나 있네요. 여유가 있는 분은 낮았던 전세가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월세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반월세로 이제 반전세, 바뀌겠죠. 반월세. 반전세로. 이게 이제 필연적인 흐름인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모든 이야기 근저에 있는 바닥의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실질 소득의 증가 없이 부동산 확장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실질 소득의 문제예요. 예. 특히 전 정권에서 고환율 정책으로 실질 소득이 많이 깎여 있어요. 예. 많이 손상받았습니다. 최근에 예.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가격을 계속 받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단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그나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나쁘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은 여러분께서 가만히 보시면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미국의 증시는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정책 시차 때문에 소비를 지향하기 위해서 계속 증시를 유지시킬 수밖에 없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작년 9월부터 계속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9월이나 10월쯤에 미국이 양적완화하는 게 가능한 패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여기서 이걸 패를 던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즉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큰 손이 손을 묶어버린 셈이 되기 때문에 국채는 분명히 가격이 빠질 거예요. 그럼 미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시중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겠죠. 예. 그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예. 아니면 여기서 다시 멈춰버릴 건지가 지금 버냉키 의장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 거예요. 야, 근데 이제 미국 부동산 얘기하면서 명리학까지 나왔습니다. 우주의 기운. 네. 예. 어쨌든 뭐 그게 추세니까 현재. 추세니까요. 그래서 이 추세가 과연 금리 인상을 버텨낼 만한 힘인가? 그렇다면 핵심이 뭐냐면 미국의 실물 경기가 가장 핵심이 돼요. 그렇다면 실업률인 거죠. 그 다음에 산업 생산량이어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보이는 아지랑이처럼 서서히 모락모락 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공장 빼오기, 타격의 작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거긴 두 가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는데 필요 조건은 미국에서 생산할 때 원가가 싸야 돼요. 네. 그래서 실게스를 통해서 원가를 많이 뺄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생산성의 문제인데 최근에 나오는 게 바로 3D 페인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 말은 앞으로 제조업도 벤처가 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네. 전기차 같은 경우, 이게 네, 사실 벤처인데 맞습니다. 차를 만든단 네. 말이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네. 대목인데. 여기서 중국에서 공장 빼오기가 가능한 옵션이 성립이 돼요. 그럼 중국은 제조업 빼가기에 대해서 그대로 노출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또 다른 이제 수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최근에 유로존도 괜찮다고 그래요. 예. 일본도 아베노미스가 그렇게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쁜 소리 별로 안 나와요. 작년보단 좋은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별로 좋을 것도 없는 현실인데 예. 신락 같은 희망으로 약간 좋다는 말로 자꾸 많이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의사가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조금 네. 그 점검해 볼게. 아까 우리 국내 부동산이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다. 네네.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미국, 예. 일본, 유럽 다 돌았는데 중국까지 네. 어떤 게 우리 부동산에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인가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예. 미국이 자국 경기의 개선이라는 명제를 설정하고요. 네. 그냥 묻어가는 거죠. 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 설령 밑에선 부글부글하고 흔들리고는 있지만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묻어가는 시나리오가 우리한테는 최선이에요. 어차피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면 미국의 실물 경기가 받쳐준다는 확신을 제공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유지시켜 가려는 그 힘이 훨씬 크다면 전 세계가 지금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왜냐하면 얘기는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조금씩 이렇게 뒤로 물리거나 아니면 정도를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시기를 밀리는 것보다는요. 예. 미국 쪽에서 나오는 발언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낙관론의 형성을 말합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유로존에서 자기가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출구 전략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프다고 말을 해갖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예. 일본도 마찬가지죠. 양적 완화를 지금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 좋다는 말을 굳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출구 전략이라는 절벽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이 절벽으로 갈 건지 다시 좋은 길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조용하게 같이 따라가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크게 상승도 하지 않고 전 세계가 그냥 약간 좋다는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 정도가 그러니까 최근 되거든요. 들어서 변동성도 좀 줄고 네네. 거래량도 많이 줄어. 물론 여름 휴가 영향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뭡니까?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하우스푸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격이 올라서. 전세가 올랐으니까 단 고액 전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너무나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진짜 마음 아프고 걱정해야 될 부분은 1,000만 원, 2천만 원이 없는 분들이 전세가 올라서 월세로 내몰리고 쫓겨가는 거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예. 1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진짜 1,000만 원, 2천이 없어서 월세로 가야 되는 그분들의 심정을 우리는 더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그래서 겁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정부 대책이라는 게 전세 자금 대출을 위시한 전세난에 대한 대책만 있지.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증금 1,000만 원, 2천만 원 걸고 월세 얼마씩 내야 되는 정말 어려운. 네. 우리 얘기로 하면 사골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옛날. 예. 뭐 서양에는 노블하게 뭐 렌트라고 하지만 우린 사골세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굉장히 서민의 상징이 사골세. 맞아요. 이 사골세, 월세 대책은 정말 없더라. 이런 없죠. 비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전세 대출 쪽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매매로 이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진짜 안 좋은 시나리오는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유럽도 다 좋다고 약간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정말 미국의 출구 전략으로 가면서 실물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타격이 제일 먼저 받을 분들이 전세 대출이 엄청나게 폭등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렌트 푸어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는 거고 예. 고금리에 대한 걱정은 계속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자신의 넓은 망토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자 하는 심리가 상당히 엿보이는 지금 시간이에요. 단 9월하고 10월이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기운하고 실물 경기의 기운하고를 잘 보셔가지고 향후 예측을 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그 멋진 표현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넓은 망토로 다 덮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항상 그렇잖아요. 아무리 망토가 넓어도 이 새는 데도 좀 있고 네. 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심리가 깨졌다. 네. 또 부동산 불패 신화의 심리 자체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부동산 전망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아직도 어쨌든 강남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평형이 10억대 네. 이상 가는 네. 그런 아파트들이 존재하니까 아직은 이게 부동산 버블이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다. 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나 또 업계 관계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한국의 아파트 주거 문화를 봤을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뭐냐면 서울에서요. 1985년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60%가 넘어요. 지금. 예. 거의 60% 넘을 겁니다. 그 말은 아파트는 30년, 40년에 재건축을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건축을 계속 막아놨다가 즉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야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미래 가치가 형성될 것인데 그렇죠. 지금의 전세값을 혹시라도 정부가 낮게 본다면 그건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가가 낮을 수도 있는 착시 현상일 수 있어요, 분명히.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흥이고 희망이에요. 한국 사람들 흥이 나면 밤에 잠을 안 자죠. 우리에게는 흥이 많이 깨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은 미들맨이었던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정말 많이 절망스러우실 분이 근데 많으실 교수님, 겁니다. 흥 말씀하실 제가 조금 반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집 있는 사람이 이 부동산이 빠지면 기분 나쁘지만 네. 사실 대다수의 서민들은 그렇죠. 집이 없단 말이에요. 예, 없죠.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네, 그렇죠. 전세값만 안정이 되면 이거 좋은 국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고 예. 저번 정권, 저번의 선거가 완전 부동산 선거로 딱 결판이 나버린 거였었죠. 너무나 안타까운데 일단 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요. 예. 재건축을 너무나 묶어버리면 짧은 시기로 돌아가야 돼요. 주변의 상가번에. 이미 작년 12월부터 전세가 급등은 예정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락시형하고요. 반포 쪽에서 재건축으로 많이 물건이 10,000가구가 이상 나와가지고 예. 전세값이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필연적으로 결정돼 이주 있었어요. 수요 자체가 많이 네, 늘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이 계속 이렇게 진급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막혀버리잖아요. 네. 나중에 그러면 재건축이 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전세하고 월세에 더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정부나 이제 각 시 자체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이게 재건축이 선순화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는 게 말 그대로 서민을 보살피는 방법이기도 할 거라고 그러게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게 지방자치 제도가 참 우리나라의 정착도 돼가고 있고 참 그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하고 또 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 지방자치
지자체의 어떤 수장들이 네. 뭐 4,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행정구역의 부동산 정책, 이게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해지다 보니까 네. 전 시장이나 전 구청장은 이렇게 가다가 네. 그걸 믿고 투자도 하고 그거 믿고 또 집도 안 팔고 뭐 더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좀 미루고 했는데 네. 정책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 버리니까 네. 사실 집 가진 분들 중에 야, 이거 이러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 간 갈등도 참 이게 심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명절에 한 집에 부모 자식 간에 모이면 네. 부모는 식감 빠진다고 막 네. 뭐라고 하고 자식들은 즐기고 있고, 이것도 참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 세련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을 해볼까요? 세련미요. 예. 잠깐 보세요. 최근에 일본의 그 중앙은행 총재가 세련되지 못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리커창 총리, 중국의 총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국무총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모든 행정부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철저하게 경제 운용에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바이오 총리에서 총리, 인사권까지는 없죠. 리커창 총리 이렇게 총리가 전면에 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리커창 총리가 이번에 단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1998년부터 GDP 성장률 8%를 보호하겠습니다. 바오바 정책을 우린 펴니다. 네. 계속 지속해 왔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폐기를 했어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7% 이하의 GDP 성장률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내겠습니다라는 확신을 줬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 9월에 지금 우리 드라기 ECB 총재도 마찬가지죠. 전면적 통화를 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럽 위기를 막아내겠다고 했었어요. 네. FRB 의장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경기 부양에 통화 정책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우린 최선을 다했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이런 반문의 어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직선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기대 가기 힘들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았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저를 포함해서 더 어르신 분들도 가실 텐데 정부가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어느 쪽 방향인지 서로 간에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모르겠고 유주택자분도 잘 모르시고 무주택자분도 잘 모르세요. 다만 시장이 흔들려 갈 뿐. 이거야말로 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는 현재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전세난은 필연적으로 월세난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는 전세는 유지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월세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월세 대출을 그럼 해주실 겁니까? 그럼 월세난을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지금 잡는 게 맞고요. 능력이 있으신 분은 가급적 매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는 강력한 발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싶어요. 어떤 거가 있냐 이거죠. 취득세 낮춰준다고 해도 전혀 매기가 없던데.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같이 가니까 그래요. 예. 결국은 취득세를 내려주면 뭐합니까? 매년 5월에 7월하고 9월에 내는 재산세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집값은 빠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돈이 있더라도 쉽게 매매를 할 수가 힘들겠죠. 예. 그렇다면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중에 지금 다행인 거는 미국이 넓은 망토로 전반적으로 덮어가는 모양새라는 거는 참으로 다행스러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경기의 훈풍이 네. 우리나라까지 좀 강하게 불어준다면 네. 그게 이제 망토라고 표현하신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뭐 집 굳이 팔아야 되나? 왜냐하면 내 가처분 소득, 실질 소득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자 낼만 하고 좀 버텨보자 이렇게 되면 매물이 좀 줄어들 거고 네. 또 이 매물이 줄어든다는 건 수급 상황에서 가격 하락 요인이 더 이상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니까 네. 간혹가다 지역별로 좀 재료가 있으면 올라가기도 하고 하니까 네. 매기도 좀 있을 수 있고 요런 국면까지 어찌 보면 올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서 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부가 거기서 얹어줄 수 있다면 이제 사대강 같은 멀리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생활 근린 시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멀리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4대강 그걸 꼭 했어야 되는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넘어가니까 예를 들어 주변의 교통편이 개선된다든가 주변에 필요했던 인프라가 확충이 된다든가 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쪽에
생활 근린 쪽 관련된 부분, 교통 인프라부터 네. 시작해서요.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의 정부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예. 직접 보여주는 투자를 피부에 해줘서 와닿는 환경 개선을 좀 해라. 그래서 아파트라는 게 공동으로 사는 공동의 인프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자체만은 설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하고 지자체가 옆에서 인프라를 같이 공여를 해줘야만이 네.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송도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고 놔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네. 청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진 2기 신도시라면 그쪽에 대한 교통방에 대한 장밋빛 미래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간접 지원책을 해주는 게 세금을 내려주는 그런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장기적으로는 뭔가 소득을 벌어서 집을 살려는 생각을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세금 문제가 요즘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주택세제 관련해서도 취득세는 좀 내려주는 대신 이 보유세 개념인 재산세를 올리면 이게 사실 조삼모사거든요. 네. 살 때는 좀 깎아주고 갖고 있을 때는 올린다는 거니까 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주택 부양까지는 아니지만 주택 가격이 힘없이 빠지는 거를 좀 막아주는 정책은 또 아니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네. 자 교수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미리미리 좀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교수님이 보실 때 우리나라 주택 네. 부동산 시장 전망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주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곧 아까 말했던 반전세로 바뀔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거. 월세 쪽으로. 그다음 은행 쪽에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쪽은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거. 예.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 공급을 당장 늘릴 수 없거든요. 전세 대출은 이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살만한 곳이요. 아주 멀리 있는 곳 말고 살만한 지역에 즉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전세 매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택이 남아돈다는 거하고 전세 나가는 건 별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매우 큰 전월세 폭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간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예. 그래서 전세난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기본축으로 두시고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 전세를 통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자기 집을 만들고 삶을 영위했던 한국인의 패러다임이 깨질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예. 단 월세로 갔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게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도래할 수 있으니 네. 가급적 금리는 고정금리를 선호하시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네, 그다음에 유주택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제 개편에 따른 즉 정부는 항상 슈퍼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요. 예. 근데 DTI는 결코 놓을 수 없을 거예요, 정부가. 왜냐하면 네. 정부가 가장 믿을 만한 미들맨이기 때문에 DTI를 포기한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 올라가기 힘들다고 가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격. 네. 매매 가격. 매매 가격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단 외국에서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다 보니 한국의 빚 문제라든가 모든 게 가려져 가지고 착시 효과로 잠깐은 반등할 수 있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왜냐하면 교수님 그게 생각이시죠? 너무나 지금 존재는 하는데 매우 약해요. 예. 조금만 하면 부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매우 강력하게 대체 지금 나오기 힘들 상황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서로 좋지 않네요. 네. 서로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좋을 때 모든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을 때는 다 힘들죠. 그래서 다 좋지 않아요. 단 정부 차원에서 정말 걱정이 될 부분은 주택 공급이 감소할 확률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미리. 벌써 부동산이 안 좋은 지 6년이 넘어가지고요. 살만한 지역, 제가 말한 건 아주 떨어지는 지역 말고요. 예. 살만한 지역에 그쪽에서 주택 공급, 멸실이 많아졌고 특히 저번 정권에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생계형, 도시 생활형 주택 있죠. 오피스텔 이런 걸 많이 지었어요. 독신자. 거기를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4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이 좀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의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의 재건축이 막혀버리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재건축 순환 주기가 엄청 3년 정도로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예. 주변 지역의 전월세는 거의 초토화되기 쉽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길게 보고 부동산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에 밀려서 전세에서 밀려나가는 분들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사회 약자층일 거예요. 전세 1억, 2억 올려줄 수 있는 분들보다는 정치권에서도 가급적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것인가에 대해서 심리하는 게 같이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싶네요. 교수님 제자분들 중에 이 그 월세 사는 학생들이나 뭐 졸업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네. 그 부분을 굉장히 방점을 두고 말씀해 주시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전세 대책뿐만 아니라 이 월세가 확률적으로 계속 늘어날 건 추세니까 네. 정부가 미리미리 금리라든지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서 네. 월세 세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 같은 것들도 좀 미리미리 좀 신경을 써서 가만히 두면 일본 회사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월세로 이미 돌아간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관리 회사들이 아주 능력들이 좋죠. 우리나라 대부업체라든지 네. 뭐 이런 데 진출하는 것처럼 진출하듯이 그렇게 시장을 선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부 입장에서는 그 선점당하기 이전에 제도적 정비 만들고 민간 자본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월세에 대한 장기 플랜을 모색하는 것도 서민 대책이 하나. 아니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연구하시는 분이 언제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또 공부를 또 하셨어요? 항상 또 이웃의 문제고. 중국 관련해서 네. 또 책도 쓰신다는 얘기도 들었긴 했는데 네.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또 강단에 계시는 이 교수님한테 들으니까 조금 저희가 미처 못 챙겼던 부분도 환기해 주신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양대학교의 이명록 교수께서는요, 글로벌 경기의 훈풍이 국내 시장까지 이렇게 강하게 몰아치지 않는 한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하기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전세 시장에서 월세, 반전세 시장으로 넘어가는 이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금리 측면에서 좀 올라간다라고 보면 대출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로 받으시는 편이 좀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정책하시는 분들은 이 월세, 서민이 주로 하는 이 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좀 미리미리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